I guess you can hear me all. 예, 다들 잘 들리시죠? 따뜻한 소개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마크 라파데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EE타임즈 반도체 담당 수석 기자이고 실리콘밸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좌장을 맡았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향후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전문가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청중 여러분들의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이 이미 과거여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2009년은 잊고 싶은 한 해였죠. 칩 시장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9% 정도 떨어졌고 아날로그 시장은 10.2%나 하락을 했습니다. 데이터뱅스라는 시장조사 업체에 의하면 이 정도의 하락폭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이 컸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 현상 등의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했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약 24%의 성장이 반도체 시장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날로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한 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듯이 언제든지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께서 이러한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수한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패널리스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츠모토 본부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츠모토입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예, NJRC의 마츠모토입니다. 약간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디지털 전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요, 신일본 무선 주식회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New Japan Radio Company of Limi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JRC라는 저희 제품 브랜드 쪽을 더 잘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객으로부터도 저희를 JRC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회사 자체는 195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처음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칩이라든지 레이더 컴포넌트 등등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는 반도체 제품, IC 이런 것들이 거의 매출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제품 구성은 바이폴라 리니어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제품군이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디지털 기술 사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레스, 옵티컬, 같은 리플렉터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릭소를 사용한 스위치, 로메점프, 믹서 등등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바이폴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아날로그 기술, 이쪽 제품이 반은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디지털 전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서 NJU20010이라는 컨트롤러를 제품화했습니다. 이 제품이 실제로는 두 개째 디바이스입니다. 요거 전에 조금 더 기능이 높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에 이걸 끼워 넣기에는 이쪽이 더 쓰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쪽을 더 제품화는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10스피드로 움직이는 DSP 코어,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SL 타입의 AD 컨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PDM 출력은 1기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SAR 그 AD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려면은 그때에 신호를 바로 피드백을 해서 다음 쪽으로 보내고,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프레시 타입, 델타 시그마 값 등의 여러 가지 컴퓨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리얼타임을 구하려면 이것이 가장 쓰기가 좋아서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PWM의 출력은 1GHz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만큼 출력을 세세하게 제어할 수가 있는가, 스무즈한 출력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기술을 보완하는 기술은, 디지털 기술은 실제로는 아날로그 기술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alog technology and then digital technology, or we can mix both of these.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저는 원래 디지털 엔지니어지만 예전에 제가 했었던 오디오 관련 DSP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아날로그에 관한 일을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아날로그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모두 발언을 해주실 분은 조 맥피어슨 님이십니다. 맥피어슨 신뢰성 컨설팅의 CEO를 맡고 계십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략하게 발표를 통해서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전력장치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신뢰성을 개선을 하고자 할 때는 항상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 장치들에 있어서는 특수 디자인 규칙을 사용을 해서 금속을 디자인하지 않는 한 즉 금속으로 된 연결 부위에서 문제가 먼저 생겨나게 되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곡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금속화가 저희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10년, 즉 105도에서 10년 동안의 수명을 자랑할 수 있었던 금속 부위들이 450도가 되면 100초밖에 지속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속 연결 부위가 가장 약한 연결 부위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실제로 이것이 가장 약한 연결 부위인지를 테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550도에서도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 부위가 500도가 되면 몇천 펄스 만에 없어지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수 회로를 디자인을 해서 펄싱을 진행을 하고 금속 연결 부위가 몇천 사이클 이내에 페일리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검증 결과 나타난 결과입니다. 550도에 3,000 사이클 정도를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수정을 해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도 조금은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실리콘 리지스터에 있는 온도뿐만 아니라 금속에 있는 저항력도 높아져서 550, 570도까지도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차이입니다만 1000사이클밖에 견디지 못했던 것이 3000사이클까지도 늘려가는 것을 보면서 금속 연결 부위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연결 부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 디자인 룰을 이 금속 연결 부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약을 했던 것이죠. 이 인터커넥트가 가장 약한 연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금속으로 된 인터커넥트 부분의 전도성을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 에리아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커런트의 밀도를 0으로 줄일 수가 됩니다.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뢰성을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만약에 특별 디자인 규칙을 인터커넥트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신뢰성을 상당한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전력 밀도 또한 상당한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Joe, thank you very much. Our next.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는요, 데이브 로버슨입니다. I think you've all seen enough slides from me. 예, 사실 저는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이제 슬라이드를 더 이상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텍 회사 중에 45년씩 버티는 회사는 많지가 않은데요. 저는 45년 된 회사에 몸담고 있고 또 25년 동안 몸담아 왔기 때문에 반도체의 주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반도체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 세상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하락 주기가 없을 것처럼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사실 주기를 몇 번 겪으면 좀 똑똑해질 것 같기도 한데 엔지니어들은 점점 똑똑해지는데 경영진들은 한 지난 3, 4분기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락 주기를 잊어버리게 되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반도체의 하락 주기였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당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의 주기는 계속해서 조금 더 심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가 진행될 때마다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주기에서도 기업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제조를 다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제조 역량을 너무나도 줄여서 상승을 할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기를 견뎌내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은 이러한 하락세를 지나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기업들이 지난번 반도체 주기들을 너무나도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대형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러한 주기를 견디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하락세를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계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이제는 6, 7%의 성장률에 적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업계의 일부,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30%씩 계속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얼마나 더 팔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분야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전 쪽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1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시장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요. 녹색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크나큰 잠재력이 있고 의료 보건 분야 또 기기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혁신이 가능한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을 더 많이 하고 돌파구를 더 많이 만들고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그널 시장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인치 팹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중소기업들 또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업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주식을 다 팔아버릴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더 똑똑한 기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셨네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요. 동부에서 오신 루트님입니다. 루트님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데이비드님과 말했던 것처럼 첨부 설명을 하겠는데 그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그 시간을 좀 회상을 해보고 또 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도표를 봤는데요. 이거는요, 반도체 시장, 전체 시장이죠. 시간대별로 어떻게 구동이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었죠. 한 16% 정도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차트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좋은 산업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를 봐주세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이제 이 시장이 성숙된 산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지난 15년 정도 성장세를 보면 기껏해야 4%에 불과합니다. 전체 반도체 산업이 4%죠. 2009년 또 하락했죠. 계속. 그러면 2010년을 한번 볼까요? 2010년도 30% 성장률. SC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 이것은요, 가트너 시장 분석 기관이 2010년 2월달 분석한 자료죠.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 30% 연간 성장률을 앞으로 계속 기록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화된 성숙화된 시장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커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약간 옵셋돼 있다가 하락세가 잠깐 멈칫하는 듯 보이다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겠지만 4%대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문제는요. 뭐가 성장하는 거지? 30%가 도대체 뭐지? 그러면 아날로그하고 전력적을 볼까요? 예, 아날로그 파워가 성장하고 있죠. 또 이 시장에서 분명히 파켓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뭐 4%대 성장률을 연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2.5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요, 이제 아날로그, 여기서 그 다음이 뭘까요? 바로 아날로그가 바로 다음 성장이 아닐까요? 아날로그의 미는 뭘까요? 장점은 뭘까요? 데이비드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아날로그를 팔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화랑새를 볼 것 같다. 밝은 전망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요, 데이비드가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플레이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날로그 그리고 파워 이 두 가지 분야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업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치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이 산업의 일원이 된 게 너무 기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분 연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런 에저튼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So IWAT is actually an overnight. 예, 하룻밤에 성공을 이뤘던 건 2000년도죠.
2000년도 저희 회사가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 기술 덕분에요. 2007년 8월 달 굉장히 위대한 기술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컨트롤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또 지난 몇 달 동안에요. 정말 저희가 EDN 혁신상도 수여를 받았습니다. LED 라이팅 쪽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해서 상을 수여받았고요. 가트너 그룹에서는요. 정말 가장 매력적이고 탁월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를 꼽았고요. 64 채널의 그 백라이팅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이 LED 드라이버 테크놀로지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요. 가장 효율적인 파워 서플라이를 제공하는 것이죠. 파워 매니지먼트 아키텍처를 그리드 쪽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포커스는 AC/DC 쪽이고요. 또 LED, 백라이트 드라이버 쪽, 또 AC/DC 프로덕트 쪽, 그리고 또 저희가 TV 파워 IC도 향후 몇 년 내로 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컨트롤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베스트 애널로그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프로덕트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보면요, 애플 같은 쪽, 아이패드 쪽, 이쪽 고객들이 많고요. 또 갤럭시 패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삼성에게 어댑터로요. 그리고 가장 작은 폼 팩터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패드 어댑터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벤처 캐피탈에는 매니지먼트 포인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이 테슬라에서 가장 큰 투자가 중에 하나죠. 저희 이사회 중에서 벤터버그는요, BP에서 온 분이고요. 6개의 각기 다른 이사분들이 모두 대기업에 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클린텍, 녹색 기술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는 상당히 큰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AC/DC 어댑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네트워크 어댑터 쪽이고, TV 쪽 저희가 진출하고 있고, 또 LED 시장 쪽에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화된 회사죠. 그러니까 파워 쪽만 아니라 모든 쪽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저희 직원의 40%가 아시아에 있고요. 또 아시아 쪽에 고객들과 가깝고요. 저희 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기술팀이 에스카토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파워 IC 쪽의 리더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고요. 퀄리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요, 현재 성장, 파워 IC 쪽에서 계속 앞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요. 연간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70%대고, 원래 초기 성장 예측이 100%였습니다. 근데 한 70%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많은 성장세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워 IC 쪽, 이쪽 분야가 아날로그 산업에서 분명히 전망이 많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또 효율성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업계 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성장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신생 기업들을 보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성공적인 신생 기업들은 우리의 세상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 헌터 본부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기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셨죠. 이 주기가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기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주기상에서 둔화되고 있는 쪽인지 성장되고 있는 쪽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아날로그의 어느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뭐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따지자면 의료보건 분야인지 자동차 분야인지 어떠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장 주기의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률을 살펴보면 그 어떤 해든 상관없이 과거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35%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꼭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자주 봤죠. 82년도, 84년도, 91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35%대의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같은 해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성장세가 높은 해가 더 이렇게 간격이 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또 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자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10% 이하 혹은 10%대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 분야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의 아날로그, 예를 들어서 LED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요. 런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뭐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분야이죠. 자동차 분야 또한 고성장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기가 굉장히 긴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날로그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좋은 분야고요. 또 디스플레이 시장도 계속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성장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가 아날로그 분야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분야들이 또 마진 폭도 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아날로그 쪽의 장점일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런 에저스튼 사장님께서 혹시 추가하실 말씀을 있으십니까? 예, 국가의 표준이 아날로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약간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2012년이 되면 모든 TV는 108와트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42인치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200와트 이상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2012년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8와트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LED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텔레비전용 칩도 지난 10년 동안 훨씬 더 통합이 되었는데요. TV 쪽 엔지니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워 시스템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파워 시스템은 통합이 되지 않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10개의 파워칩이 앞으로 4개 정도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개를 4개로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날로그 분야의 잠재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마트 미터 같은 것도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메이커라든지 혹은 뭐 그 어떠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더라도 다 효율성이 높아져야 하는 기준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칩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3, 4년 동안 많은 재엔지니어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데이브 로버트슨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예, 루 허터 부사장님의 차트를 보면 수직축은 러그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그 점들이 좀 폭넓게 나타나고 그리고 X축은 1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은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 다양한 주기에서 반도체의 주기를 주도했던 것들을 보면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그리고 우주 항공용 메인프레임 컴퓨터용으로 반도체 시장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PC 시장이 확대가 되었죠. 80년대 후반과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소비 가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2000년까지는 휴대전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주기들과 트렌드로 인해서 반도체의 성장세가 드러난 것이죠. 즉 PC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서 필요했고 휴대전화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성장은 뭔가 모든 사람,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자동차라는 제품에 훨씬 더 많은 실리콘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의료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엔터테인먼트 가치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녹색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리콘에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고가인 것을 대체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를 사용하는 대신 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실리콘 사용의 성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살펴봤을 때 실리콘은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RF 스펙트럼을 지금 현재 더 많이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된 실리콘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아날로그 쪽 그리고 혼합 신호 쪽에서 와이어리스 스펙트럼에서 훨씬 더 송수신을 잘할 수가 있게 된다면 엄청난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질 분야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력과 세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15년 동안 저희 업계의 근본적인 이슈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조 맥피어슨 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기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희 아들은 BT 의료보건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기 중에 체내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전력 기기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 아들은 저전력 기기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허리가 30년 동안 하루 24시간 아팠던 사람들을 이제는 약을 먹는 것 이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약을 계속 먹게 되면 간도 손상이 되고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경계가 15mV의 전기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들을 체내에 삽입함으로써
전기를 발생하게 하고 이것으로 통증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로 인해서 통증이 없어진 것을 보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통증으로 해방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의료보건 분야는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차 적응을 위한 칩도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통증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파킨슨이라든지 편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私はデバイスの開発をメイン 예, 저는 디바이스 개발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산업으로서 어떤 분야가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고객들과 얘기할 때도 어려운데요. 저희 주변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손으로 만지거나 보거나 하는 것이 전부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로 어떤 사물을 접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실제로 눈, 또 코, 또 귀, 혹은 촉각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 또 역으로요,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날로그 기술을 통해서 그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센서, 이것은 자동차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가 나왔던 메디컬 의료기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주변의 물건 모든 것이 역시 센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기기, 이것이 역시 아날로그 기술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력을 매니지먼트 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 그 밖에도 항공기라든가 그 모든 어떤 파워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센서와 실제 어떤 전력의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야에 어떤 아날로그 기술을 견인해 나갈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Those were very interesting and insightful comments. 예, 굉장히 흥미로운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기어를 바꿔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날로그 분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360mm 팹에 관한 것입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TI라는 회사죠. 다들 아시는 회사인데 이 TI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360mm 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240mm 팹에서 제품이 나오는지 360mm 팹에서 나오는지 소비자들은 관심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품의 비용, 기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특정한 팹이 있다고 해서 이 업계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루 허터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360mm 팹의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240으로 충분한가요? So the one thing 아날로그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정말로 디지털과 다르다. 쇼은 씨도 오늘 오전에 발표를 통해서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로직과 메모리 스페이스는요. 몇몇 개 프로덕트가 있긴 하지만요. 사실 그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날로그도 역시 좀 더 소수의 이 웨이퍼를 통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죠. 300mm. 이거는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로직과 메모리 구동 차원에서요. 몇몇 개 디바이스만 있으면 아주 고볼륨으로서 구동 가능하겠지만 아날로그는 좀 다르죠. 아날로그 일부 상품들은 뭐 파워 매니지먼트랄까 혹은 핸드폰 같은 곳에서는요. 뭐 이러한 종류의 하이 볼륨 역량이 있는 쪽은 됩니다. 300mm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요. 작은 볼륨으로 구동을 할 때는요, 사실 300mm가요, 더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300mm 팹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200mm 정도의 그 역량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들은 200이 더 적합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0만 하지 말고 200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한때 사람들이 200이 정답이다. 300은 말도 안 돼. 그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300mm가 아마도 좀 지금부터 15년 뒤 어떤 정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실질적인 스탠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mm는 아주 좋은 스위트 스팟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아날로그 상품에서 정말 하이 볼륨이다. 그렇다면 300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로지스틱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먼저 우리가 완벽한 이해를 해야지만 300mm를 어떤 루틴한 툴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영역에서는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코스트 드라이버, 즉 코스트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처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데이비드 씨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시사를 했었는데 우리의 로드맵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로직 스케일을 한번 그 밀도 스케일로 보게 된다면 아날로그는 굉장히 선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유사한 형식의 공식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비용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쪽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질문을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만 동시 통역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만 동시 통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The question was, could I comment on how many companies? 예,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회사들 중에 6인치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많은 IDM들은 6인치 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6인치 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8인치 팹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도 6인치도 있고 8인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계에서 아주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 차원에서 6인치가 적합한 경우도 있고 8인치가 적합한 경우도 있고 12인치가 되면 굉장히 많은 칩이 탑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인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e sport of golf seems relatively popular. 예, 사실 골프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훌륭한 드라이버를 보십시오. 300야드를 매번 칠 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모래로 된 버기 안에 있다면 사실 그 드라이버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인치가 적합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12인치를 뭐 드라이버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상황 속에서 적당한 골프채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적당한 상황 속에서 적당한 크기의 웨이퍼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드라이버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모래 속에서 공을 치더라도 절대로 성공적으로 골프를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골프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퍼팅을 잘해야만 경기를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이버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툴과 적절한 문제점들의 매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툴을 마련하는 것이죠. 혹시 커패시티에 문제가 생긴다면 12인치 라인이 커패시티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이 많을 때는 당연히 12인치가 불리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업계 내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라인을 비워놓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라인을 비워놓는 것은 추가적인 운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계에 맞게 상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기업마다 자신들에게 맞는 정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Care to comment? 혹시 코멘트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이 이슈에 대해서요? Based on my golf game, I'm always 예, 제가 골프를 친다면요, 어떤 클럽을 쓰던 뭐가 되든지 저는 항상 퍼팅을 하든지 할 때 정말 골프 엉망입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럼 또 한번 주제를 바꿔볼까요? 제가 너무 막 이 분야 이야기했다 또 저 분야 얘기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를 좀 다루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참석자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싶고요. 또 하나 큰 우려가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회사들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엔지니어들을 찾는 것 정말 힘들죠.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공학도들 찾는 것 도대체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될까? 이런 엔지니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 정말 획기적인 상품을 우리가 디자인한다든지 개발할 수가 있을 텐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공대 쪽이 지금 사람들에게 등록을 하라고 많이 지금 요청을 하죠. 제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엔지니어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도 정말 넘칩니다. 근데요, 제가 패널리스트에게 좀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결국은 왜냐면 사실 엔지니어가 있어야지 혁신이 가능한데 적절한 엔지니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먼저 말씀을 해보고 싶으세요? 조우 씨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시도해 볼까요? 제 관측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지난 15년, 20년 동안 한번 대학원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학이랄까 또 물리 쪽을 본다면 미국은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중국, 인도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외 유학생들 유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공대들이요, 대부분의 공대들이 최소한 숫자가 줄어들거나 혹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물리나 공학 쪽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았죠. 공대 쪽이 인기가 괜찮았고 유치도 많이 했고 또 덕분에 미국의 혁신과 경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귀국하고 있다는 것이 본국으로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요, 이제 대학원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 학생들이 귀국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잃고 있습니다. 2004년 제가 초청을 받아서요, 중국 물리연구소, 북경에 있는 연구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연구소 쪽에서도요, 공대 대학원이 있더군요. 제가 직접 방문했던 그 과가 물리학과 쪽이었는데요. 이 물리 프로그램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학장하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학장이 스탠포드대 출신이었어요. 또 물리학과 학과장은 MIT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미국 스탠포드의 교육 우리가 뭔지 알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에서도 교육 잘 시킬 수 있어. 우리 해봤거든. 받아봤으니까 우리 더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학을 안 하고 본국의 세계를 하고 있죠.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요, 하얀색 가운을 다 입고 있어요. 봤더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50명의 물리학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기껏해야 30명, 40명 정도의 학생들이요, 운이 좋다만 그 정도 확보를 해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혹은 대학원 과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 체계 쪽에서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공학생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Who else would like to take a...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점점 더 세계는 세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경제를 나누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의 디자이너들이 있고 세계 여러 대학교의 출신자들을 디자이너로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하이텍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적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것일 뿐이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직항 노선이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인들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규칙도 바뀌었죠. 그러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찾을 때 여러 문화권 속에서 공학도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권에서는 공학도들이 가장 인정을 받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죠. 한국도 공대가 그래서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행히도 문화 특성상 변호사들이 더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됐고 정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끔찍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들보다 변호사가 더 많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수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강점이 있다면 한국의 인재들이 공대에 진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트렌드가 바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탁월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교육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공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그것의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가장 똑똑한 친구들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을 가거나 아니면 MBA 프로그램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의 자리가 비고 유학생들로 채워지죠. 그런데 세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에 많은 학생들이 공대에 진학했던 것은 부유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부유하고 하이텍 분야에 몸담으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공대를 다닐 때는 돈을 버는 방법으로서 공대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 쪽으로 진출을 했었죠. 이제는 조금 더 다시 건전해진 것 같습니다. 공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뭔가 만들고 싶고 기여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적절한 인재, 건전한 인재들을 공대 쪽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도 더 강한 사람들, 사려도 더 깊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을 넘나들면서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공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녹색 에너지와 의료 분야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대로서 많은 건전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공대로 진학을 해서 인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전한 원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대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버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들고 싶어서 공대에 오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대에 진출하고 있습니다.